네,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신청액만 공급 한도의 3배가 넘는 73조 9천억 원대, 또 대상 상한선이 집값 2억 원대에서 그어지면서 집값이 비싼 서울 신청자들은 대거 탈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최종 집계된 안심전환대출 신청 현황 그리고 커트라인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오늘 신청 결과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63만여 건이고 73조 9천억 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 대상 주택 가격 커트라인이 상당히 좀 낮아졌을 것 같은데 커트라인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신청자 수가 많았고 네. 또 신청 금액도 많았습니다. 현재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한도로 잡아놓고 있는 금액이 20조 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신청은 73조 9천억 원이 나왔으니까 네. 그중에 절대 다수인 4분의 3 정도는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 원칙을 이 대출을 받게 되는 그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물건의 그 부동산 가치가 낮은 그 순으로 서민형 이 안심 대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보 물건의 부동산 가격이 낮은 그 순으로 따지게 되는데 현재 대상자 중에 도중 철회자나 자격 미달자가 없다고 하면 네. 2억 1천만 원 선에서 카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설정한 자액의 부동산 금액이 네. 2억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안심전환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다만 그 이하의 가격자 중에서 탈락자나 철회자가 나타나면 조금 더 그 폭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커트라인이 2억 1천만 원 정도로 잡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 가운데 자격 요건이 좀 미비하거나 대환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조금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몇 배입니까? 지금 거의 3.5배 정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많이 접수를 한 그 원인 어떻게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 지금 금리가 저금리 시대가 되면 될수록 금리 차이에 대한 반응이 훨씬 네. 더 커지게 됩니다. 네. 더 민감하게 되는 거죠. 같은 1% 차이라도 과거의 1%에 비해서 금리가 높을 때 10% 당시의 1%와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 저물가 시대에서의 1%는 그 느낌이 훨씬 더 달라지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저금리 대출, 안심전환 대출을 하면서 내놓은 최저금리가 1.85%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많은 대출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리 약 2.8에서 3.78 정도 되는 그 금리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거예요. 예. 거기다가 또 일가구 다자녀 또는 노부모 모시는 신혼부부 이런 경우는 0.2%포인트씩 또 깎아주기 때문에 최저 1.2%까지 금리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80만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거거든요. 예. 네네. 요즘 같은 어려운 불경기에 연간 80만 원 정도의 세금 부담을 든다. 이건 대단히 좋은 조건이고요. 예. 그뿐만이 아니고 또 이번에는 이 대출을 대환해 줄 때 보통 시중은행에서 대환을 하게 되면 LTV나 DTI 규정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이 자산 가치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대출 한도액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만든 안심전환 대출요? 안심전환 대출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대출 한도 아무런 조건 변화 없이 해줍니다. 네. 또 하나 조건은 이번에 대출해 주는 것은 본인이 만약에 30년짜리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번에 또다시 30년을 받을 수가 있는데 30년을 고정 대출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혜택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정폭이 돼서 이번에 폭발적인 쇄도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네,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상대로 신청이 많이 됐는데 정부가 사실 이걸 시작한 이유가 가계부채 구조를 좀 안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실제로 이게 시행된 이후에 가계부채 위험이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들이 많은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은 2015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개인의 어떤 소득을 저소득층 소득을 증진시켜 준다든지 예. 복지 차원에서 진행한 정책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왜 나는 대출을 하나도 없이 은행에 대출을 받지도 못하도록 더 서민인데 더 어려운데 나한테는 혜택을 안 주고 이미 대출 받은 사람 대출 금리를 깎아주느냐 이래서 지금 형평의 시비 볼멘 소리가 좀 나오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이것이 가계 부채 안정 구조, 우리 전체 부채가 너무 많아지면 국가 경제가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좀 개선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 복지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향이 좀 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변동금리를 그 고정금리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 불안감이 상실이 됩니다. 예. 수록 경제가 좀 과잉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부담해야 될 부채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고정이게 되면 확실히 미래에 갚아야 될 금액을 확정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안심형 이 전환 대출, 이 안심 전환 대출의 한 가지 특징은 그 기존의 대출을 대환을 할 때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겁니다. 연금,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나가야 갚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종전에 은행 상품들은 대부분 이자만 갚는 거였어요. 이자만 갚다 보니까 이자 갚고 나면 원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영원히 부채가 해소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니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가 악성 구조가 점점 개선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부담은 있습니다. 이것을 전환하는 사람은 종전에 은행에 갚을 때 한 달에 갚는 그 금액이 먼저 시작하는 달에 처음에 먼저 많이 갚고 나중에 적게 갚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처음에 부담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의 가계 부채의 이 증가 속도가 이걸 바꾸게 되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예. 있습니다. 예, 앞서서 뭐 형평의 시기를 좀 언급해 주셔서 이 부분도 더 자세히 좀 여쭙고 싶은 게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9억 원짜리 집을 마련한 사람한테는 혜택이 있는데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 얘기들이 면에서는 정부가 홍보를 상당히 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말씀 올린 대로 이번 정책이 가계부채 구조, 우리나라의 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들한테 철저히 홍보하면서 시작했을 필요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대책을 내었을 때 정말 은행에 접근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출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같이 좀 내놨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었을 텐데 금융위원회에서 고지시각에 원리 원칙대로만 예. 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고정 대출 받은 사람과 변동 대출 받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네. 사실 고정 대출을 받으면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 고정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더 높습니다. 변동 대출은 금리가 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해주는 그 대환을 해주는 변동 금리자 고정만 대출을 대환시켜줘요. 고정 금리자는 안 바꿔준다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같은 대출자 중에서 금융기관에 더 이자를 많이 낸 사람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예. 거죠. 이건 도대체 뭐냐? 이런 또 볼멘 소리가 지금 나오게 되고 뭐 그런 면에서 이 또한 좀 더 그 정책을 좀 명쾌하게 밝혔으면 네. 이런 오해가 없었으리라고 보고요.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의 가장 고통이 이게 지금 이 74조가 신청이 됐는데 20조밖에 안 해주면 나머지 34조에 대해서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원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또한 정책의 행정의 굉장히 배려가 부족했다. 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2015년에 할 때는 선착순 마감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하, 예. 근데 이번에는 일단 받아놓고 금액으로 자른다 이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이것이 일주일 단위로 첫 주에는 담보금액 1억 원, 둘째 주에는 2억 원, 그래도 남으면 3억 원, 4억 원 올려갔더라면 이런 사회적 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네. 예. 근데 다짜고짜로 무조건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2억 1천만 원의 카트라인을 적용한다면 과거에 서울법 때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지금 이런 경쟁률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행정이 조금 미숙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사전에 좀 꼼꼼하게 좀 더 잘 챙겨서 네. 정책을 시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 있기는 하군요. 또 그리고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계속 금리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또 앞으로 어떤 미래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2015년에 그러니까 4년 전에 했을 당시에
안심 전환해 받은 사람들의 약 10%가 도중에 해약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를 1.85로 떨어뜨려 준다 이러니까 낮은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가 저금리 구조란 말이죠. 저금리 구조니까 가만히 둬도 지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 그걸 주담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코픽스 플러스 은행의 가상금리를 하는데 이 가상금리가 1.85 이하로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안심 전환 대출을 하게 되면 1.85로 30년 고정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6개월 후에 금리가 더 떨어진다면 그때 정부는 또 욕을 먹어야 되는 이런 혼란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예. 네. 물론 정부에서는 이번은 30년짜리니까 지금 당장에는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또 3년, 5년 후에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일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3년이 지나면 과태료 없이 다시 갈아탈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3년 내에 이 금리 만약에 그 금리가 더 하강한다면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고통을 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네, 앞서서 좀 아쉬운 점을 조목조목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이런 점을 토대로 좀 어떤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지도 짚어주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정부의 이런 정책의 그 정책 의도 이것은 높게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가계부채가 지난 정권 하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가계부채발 IMF가 오는 것이나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나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조금이라도 가계부채를 개선해보고자 또 은행의 예대 비율을 좀 개선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 이번에 20조 원을 해준다 한들 이게 우리 전체 가계 부채가 1,550조입니다. 네. 20조 원 조금 금리를 낮춘다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중의 돈이 주택담보대출에서 빠져나와서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 산업 정책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해주겠다는 이 안심주택 전환 대출 네. 이것은 전 은행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저당 시장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 주택금융공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빨리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더 고도화시켜서 은행들이 스스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때까지 더 금융산업을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다 좀 면밀하고 꼼꼼한 정책들이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김도호 박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